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장님? 뭐 많이까지는 갑자기 이게 100일 안에 많이는 안 나와도 저는 뭐 일정 부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계산은 이제 5월 9일까지인데 토지거래가구역 생각해 보면 5월 9일까지 안 가고요. 8월 중순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면 3월 말, 4월 중순까지가 이게 우리가 핵심 포인트니까 네. 혹시라도 집 사려는 분들은 그때 나오는 급매물 보통 설 지나고 내놓거든요. 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소상히 살펴보고 아파트 시장 한 주간의 동향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KB도 좀 살펴볼 텐데요. KB 부동산 주간 동향을 보니까 관악구, 강서구, 경기도 광명시가 상승률이 꽤 높게 나왔습니다. 아유, 진짜 많이 올랐는데요. 관악구가 0.94%가 나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1% 가까이 오른 거네요. 그렇죠. 강서구가 0.67이니까 이게 최근에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는 사실 규제도 너무 많고 가격도 너무 높고 대출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들도 일단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남들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는 지역들, 저평가라고 생각한 지역들, 대출을 받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지역들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이렇게 서울의 외곽 지역인 관악, 강서 이런 지역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전체를 보게 되면 일단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게 되면 0.27%입니다. 전주가 0.31%니까 상승폭이 축소는 됐는데 상승은 맞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1월 23일부터 중과세 를 시작을 해서 계속 연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누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률은 더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상승률이 올라가는 게 이상한 정도니까 앞으로 0.27에서 계속 내려와서 제 생각에는 뭐 한 0.1 또는 그 이하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강남은 더합니다. 강남은 0.07% 강남구, 서초구는 0.27에서 0.21%니까 강남 3구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은 0.02%인데 큰 변화는 없고요. 연수구가 0.12%. 그나마 인천에서 전세 끼고 아니면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아파트가 연수구다 보니까 연수구가 좀 거래가 되는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온도 차이가 역시 뭐 평택이나 하이믹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이천시가 약세입니다. 마이너스 0.12%. 네. 성과급 받아서 이천시 아파트 안 사고 서울을 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 구리시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국 5대 광역시도 역시 오름폭이 상승한 곳은 없어 보이는데요. 울산만 상승이고요. 아. 0.14%고 울산의 대치동 남구가 0.17인데 아무래도 울산은 뭐 양질의 일자리들도 많고 주간 단위로는 보합 아니에요? 주간 단위로는 뭐 보합이라도 그것도 0.1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고요. 부산은 0.03%인데 수영구 광안리가 있는 수영구만 0.29% 높습니다. 해운대 0.13이니까 지방에서도 요즘 보니까 그 지역에서 좋은 곳 위주로만 움직이더라고요. 네. 서울길은 어차피 막혔으니까 돈 좀 있는 분들이 서울 못 들어가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곳 오션뷰가 나오는 곳들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답을 줬어요. 일단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시행령을 이번 주부터 개정을 해서 그때 딱 시작이 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계약하고 세입자 있는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일단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서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있는 집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잔금은 언제 해? 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줬습니다. 첫 번째 답부터 보게 되면 일단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원래 규제 지역이었던 2017년부터 규제 지역이었던 강남 3구 용산구는 원래 3개월 했다가 야 3개월 좀 너무한가? 해서 한 달 더 줬습니다. 4개월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계약을 하게 되면 9월 9일까지 잔금 등기를 하면 되고요. 그 외의 지역들 11호 대책에서 이제 규제가 적용된 서울 21곳, 경기도 12곳은 6개월 줍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네. 이제 잔금 등기를 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집주인들은 이제 계산기 잘 두들겨 봐야 됩니다.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남게 되면 5월 9일 전에 계약을 하신 분은 3억 한 3천 정도 양도세 내야 되는데 이분은 2주택자인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2주택이든 3주택이든 5월 9일 전에 팔면 되는데 이제 5월 9일이 지난다라고 하면 2주택자는 6억 4천만 원이 되고요. 3주택자는 7억 5천 정도 되니까 네.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팔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전세 낀 집이 이제 또 이슈잖아요. 그렇죠. 아니 토지거래가구역 묶어두고 5월 9일까지 팔아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팔어? 세입자 내보내야 돼?라고 해서 진짜 일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세입자한테 이사비 줄 테니까 나가라. 세입자는 못 나간다.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정부가 이제 답을 좀 내려줬습니다. 어떻게 답을 내렸냐면 인정해 줄게. 세입자 있는 집 끼고 사. 전세 끼고 사. 세입자 보내지 마. 네. 단 이 최대 2년만 인정해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전세 계약하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그러면 보통 세입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2+2 계약갱신하니까 나 4년 동안 살 수 있어라고 하는데 계약갱신 청구가 안 됩니다. 이 집은. 안 되고 2년만 최단 존속기간만 인정이 되니까 세입자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우리 집이 만약에 집이 팔렸다 5월 9일 전에 팔렸다라고 하면 나 계약갱신 청구 안 되는구나. 2년 후에 나가야 되는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사시는 분도 이제 2년이 말이 최대 2년이지 뭐 1년 전에 계약하신 분은 이제 1년 남았잖아요. 1년 안에 전세금 돌려주고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돈을 미리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갭 투자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자금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만기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집 들어갈 때 보통 세입자들은 2+2 요즘 전세금 높다고 하니까 예상하고 가셨을 텐데 그렇죠. 계약서에 그거 명시하는 집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게 어쨌든 계약사항이 파기되는 건데 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와 이거는 이제 민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와. 일단 계약갱신 청구의 거절 요건 중에 네. 이제 집주인이 입주하면은 이게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해도 세입자가 이기기는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하고 만만치는 있습니다. 않네요. 일단 아까 세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2주택자인 집주인이 10년 전에 집을 10억 원에 샀어요. 이걸 20억 원에 팔았다 하면 시세 차익이 10억 원인데 요때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까지 요 안에 집을 파시면 양도세가 3억 2,900만 원. 근데 그 뒤에 팔았다 하면 2주택자 세금이 6억 4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만에 하나 이 집을 3주택자가 가지고 있다 팔았다 하면 세금은 7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갭 투자의 길이 다시 열린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누가 한다는데 이거는 좀 본질을 흐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본질도 흐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갭 투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하죠.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전세 끼고 하나 사고 1년 내에 내 집을 팔게 되면 이게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전세 낀 집을 사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후에 전세금 돌려주고 입주해야 되는데 현금력이 되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입주할 수 있는 집을 사서 지금 들어가면 되지 뭐하러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 후에 그 번거롭게 그렇게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집을 사는 분들한테 어떤 갭 투자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집을 전세 낀 집을 못 파는 분들한테 그나마 우리가 길을 좀 열어줄게. 우리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는 신호기 때문에 이걸 갭 투자라고 판단하고 막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짧은 기간 안에 또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1년 후에 대출이 풀리겠습니까?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세 낀 집 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해주는 조치이지 실질적인 갭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대출 규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제도를 바꿔라. 옆에 앉아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 이렇게 하면 매물을 시장에 확 내놓을 테니 수십만 호가 공급될 거다. 이게 대통령의 계산이잖아요. 네. 이게 어떤 프로세스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일단 임대사업자 제도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94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제도인데 뭐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원래 임대주택을 공공이 싱가포르처럼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주면 좋긴 한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 개인이 이제 전세집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2년 지나면 막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불안하다 보니 의무 임대 기간을 정하고 연 5%만 올려. 그러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게. 당근과 채찍을 다 주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거의 안 올려받고 국가한테 세금 혜택을 받아서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2017년에는 오히려 이걸 하라고 했습니다. 아, 좋은 제도야. 세입자한테 좋아라고 했는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중과세를 하다 보니 난 임대사업자 등록할래라고 해서 회피처처럼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규제 정책이 이쪽으로 다 빠져버리는구나. 구멍이구나 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임대 사업이 안 되고요. 매입 임대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전세 낀 집을 사서 내가 전세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폐지가 됐고요. 윤석열 정부 때 빌라 오피스텔 비아파트는 해줄게라고 해서 비아파트는 지금 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양도세도 중과세 배제가 되고요. 보유세도 이제 중과세에 다 빠지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 지적은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났는데 끝났으면 혜택도 줄여야지 왜 중과세 혜택을 앞으로도 계속 받느냐. 아, 내놔라. 근데 이게 올해 이제 자동 말소되잖아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그렇죠. 없애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까지 인정해주고 말소가 되는데 올해 말소되는 집이 22,822가구 꽤 많잖아요. 다 합하면 한 서울에 한 24,000가구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게 되면 결국에는 매물로 많이 내놓지 않을까라는 게 대통령의 계산이고요. 실제로 얼마 나올지는 우리가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뭐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서울 내 워낙 공급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요즘 또 딱 찍어낸 것 같은데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아파트는 뭐 이 정도 44,000가구 정도 총 그 정도 되는데 빌라 오피스텔이 33만 호 정도 되거든요. 33만 1,000호 정도인데 빌라 오피스텔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어제도 만나보니까 빌라 오피스텔 사업하시는 분이 네.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하더라고요. 아. 야, 이거 만약에 이 비아파트까지 공급하게 네, 되면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값이 뚝 떨어질 수 있다. 쏟아져 나와도 살 사람도 없고요. 아. 앞으로 신규 공급도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세입자 주거 안정이 더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의견을 물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는 오케이 이해를 하겠는데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더 내부에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장님? 뭐 많이까지는 갑자기 이게 100일 안에 많이는 안 나와도 저는 뭐 일정 부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계산은 이제 5월 9일까지인데 토지거래가구역 생각해 보면 5월 9일까지 안 가고요. 8월 중순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러면 3월 말, 4월 중순까지가 이게 우리가 핵심 포인트니까 네. 혹시라도 집 사려는 분들은 그때 나오는 급매물 보통 설 지나고 내놓거든요. 네. 지금 말고 일단 설까지는 푹 쉬시고 설 지나고 나서 이제 매물 또 나올 때 그때 좀 발품 파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 사업자들 또 다주택자들 전방위 압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에 정말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좀 낮춘 매물이 많이 나왔느냐, 이게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텐데 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좀 많이 늘었어요. 늘긴 했습니다. 사실 서울 아파트 그 아실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전체적으로는 6% 정도 증가한 거로 나오고요. 강남은 15.3%, 개포동은 19.7%, 압구정도 16.6%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물 나오는 데는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매물의 성격이 어떤 네. 매물인가? 보통 현장에 저도 확인해보고 다른 기자들도 다 확인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일단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내가 좀 내려줄게라는데 매수자들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 거래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집주인은 25억 아파트가 2년 전에 2년 만에 35억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1억이나 내려줬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는 네. 25억에서 35억 올라갔는데 야 1억 내린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 적어도 한 3, 4억 내려줘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줄다리기 하고 있고 저는 4월 초 정도에 아마 판가름이 나는데 좀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2, 3억 정도는 내려올 것 같고요. 뭐 일본 뉴스에서는 뭐 매덕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압구정 현대 1차 161제곱미터 89억에서 86억 이게 뭐 3억이 이게 떨어진 건지는 아무튼 뭐 어차피 네.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뭐 100억에서 97억이 되나 95억이 되나 뭐 남의 나라 얘기네요. 그리고 대출이 네. 안 나오는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거래량이 늘어나려면 요기 한 5월 9일까지 네. 무주택자가 사게 되면 대출도 좀 풀어주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것까지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살 수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나가서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의견을 밝힐 때 다주택자가 얼마나 내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자건 본인 집이 있는데 굳이 사려건 살 수가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건데 시장에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실탄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결국 그게 관건 아니에요? 실탄도 실탄이고요. 이게 심리 게임을 보게 되면 항상 현장도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오히려 호가를 올리면 이 조급한 마음에 막 사고 싶은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4월 초 정도 되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럼 매수자들은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분위기에 뭐 필요한 분들은 사도 되지만 또 기다리고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집 팔아서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증시에서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집을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판단을 정부는 원하는 건데 네. 아니, 증시가 불장이었잖아요. 작년부터. 그럼요. 봤더니 주식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 샀다 이런 돈이 2조 원이 넘는데요. 특히 강남 3구에만 1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는데 이 정부가 생각했던 거하고 결과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결과는 다르긴 한데 또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또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또 주식이 올랐다 총알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 무주택자들은 또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이제 전문직인데 그동안 무주택으로 잘 살았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아기가 방긋방긋 웃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답니다. 내가 빨리 애를 위해서 집을 사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저절로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실수요자들이 이제 찾는 거고요.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데 이걸 문제로 보지 않는 이유가 다주택자 중에도 또 파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 파니까 또 주식 많이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호 보완 작용이지 이게 일방통행처럼 주식만 팔아서 집을 샀어라고 본다면 역으로 한번 저는 보면 오히려 주식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뭐 서로 다른 경쟁의 구도로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이제 주거 안정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네. 앞으로 어떤 경향성이 나타날지는 조금 지켜보시죠. 근데 그런 노래가 가끔 떠오르긴 해요. 부동산 판단할 때 저는 이 사람들의 본능이 대중가요에 정말 많이 스며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남진 선생님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요즘은 초원 말고 저 푸른 강물 앞으로 가고들 싶어 하시니까. 초원에 지으면 잘 안 팔립니다 요즘. 네. 자,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정부가 여기에서 그 특사경의 권한도 준다고 하고 영장 없이 개인의 대출 정보 또 납세 정보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목적이 뭐고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건가 이게 궁금하네요. 네, 부동산 감독원이 이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다고 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법이 발의가 됐는데 지금 또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해가지고요, 뭐 어떤 취소하고 다시 신고를 했거나 지나치게 낮게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조사가 들어오는데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는 건데 일단 뭐 세금 탈루, 청약 비리, 다운 계약 같은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 수사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뭐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은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반드시 엄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는 조사 과정에서 영장 발부 없이도 이제 금융 계좌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제 또 제가 다른 만난 사업하시는 분은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 건축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네. 잘못한 건 없어도
어차피 털면 세무조사처럼 하나라도 걸리지 않겠냐라고 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약간 우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할지는 모르겠는데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효과는 저는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린다면 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제 거래량도 좀 떨어지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을 찾는데 일정 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강남 재건축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이제 끝이다 했던 곳이 반포주공 1, 2, 4주구 그 자리잖아요. 네. 그때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최종 확정이 됐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1, 2, 4주구가 이제 DH 클래스 아파트고요. 작년에 이제 성황리에 일반 분양 끝난 트리니원이 3주구입니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게 제일 마지막 단계 분양가 얼마에 조합원들 어떻게 할 거야라는 분양에 대한 최종 확정을 짓는 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데 여기가 DH 클래스가 들어오는 거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아파트죠. 네. 그래서 최대어고요. 아마 또 가장 이게 되면은 아마 강남에서 거의 뭐 왕자리는 압구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왕이 될 것인데 왕세자 같은 아파트입니다. 왕세자인데 이게 소송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서로 이제 뭐 상가 가지고 있는 분들 아이고. 소송하면서 이제 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네. 어떻게든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하니까 변경 인가가 허가가 났으니까 일반 분양이 1,805세대 나옵니다. 요거 노리는 분들 많습니다. 물량이 많네요. 일단 물량이 많으니까 69년 가지신 분들도 야 물량이 좀 풀리다 보니까 나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노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상제가 적용이 돼도 전용 84가 30억 정도로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금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요. 네. 당첨이 되면 뭐 50억 60억 가니까 일단 로또는 맞는데 그들만의 로또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해프닝으로 재미로 그냥 이렇게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대출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현금 부자들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